사실 5.16 쿠데타는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에 대한 도전이었다. 쿠데타가 발생하자 미국에서는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케네디 대통령도 쿠데타 발발 직후 이를 보고받고는 무척 화를 냈다고 한다. 그리고 곧바로 장면 총리를 찾았다. 갓 출범한 한국의 민주정부를 군부가 짓밟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었고 당연히 쿠데타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큰일이 발생했다. 장면 국무총리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다. 장 총리는 당시 총리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시청 광장 근처의 반도호텔 808호에 기거하고 있었다. 쿠데타군이 들이닥쳤을 때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장면 박사는 숙소 건너편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그러나 이른 새벽이라 문이 닫혀 있었다. 당장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나중에 들었지만 총리가 차에 오르려는데 안경이 땅에 떨어져 깨졌다고 한다. 결국 장 총리의 잠적으로 민주당 정권이 눈을 잃고 방황한 셈이니 이는 제2공화국 종말의 암시였는지도 모른다. 장 총리는 해화동 성당 뒤편에 있는 카멜 수녀원의 문을 두드렸다. 초췌한 장 총리 부부를 수녀들은 딱딱에 맞았다. 그리고 깊숙한 방에 숨겼다. 총리는 그곳에서 묵상과 기도를 하며 고뇌의 55시간을 보냈다. 그 55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은 다른 세상으로 기울고 있었다. 민주주의 반대편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군부 독재와 수십 년 동안 싸워야 했던 나에게도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때는 몰랐다. 만일 그때 장 총리가 미국 대사관에 피신했다면 참여 병력이 3,600명에 불과한 엉성한 쿠데타를 수월하게 진압했을 것이다. 미국 대사관 문이 잠겼으면 담이라도 넘어갔으면 됐을 텐데 왜 수녀원으로 숨어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다. 수녀원에 피신해 있더라도 유엔군이나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다면 상황은 또 달라졌을 것이다. 돌아오면 이것도 국운이라는 생각이 든다. 메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은 백방으로 장 총리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할 수 없이 군 통수권을 지닌 윤보선 대통령에게 쿠데타 진압을 위해 정군의 동원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마셜 그린 미국 대리 대사와 함께 윤 대통령을 방문했다. 쿠데타를 진압할 뜻을 밝히고 미국 한개 대대와 한국군 제1야전군 일부 병력의 출동 승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태도가 괴이했다. 그는 미국 측의 그러한 요구가 내정 간섭이라며 일축해 버렸다. 훗날 그는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쿠데타를 인정했다고 했다. 그것 또한 이상한 논리였다. 안보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더욱 유엔군 사령관 메그루더 장군에게 물어보고 사태를 해결했어야 했다. 미군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 원수인 대통령임에도 정통성을 지닌 합법 정부를 소화하지 않았다. 그보다 민주당 국파의 영수로서 개인적인 정치 이해에 따른 선택을 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이 쿠데타군과 뒷거래가 있었다는 루머가 시중에 파다하게 퍼졌다. 박정희를 비롯한 쿠데타 주모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올 것이 왔다고 했단다. 참으로 정략적이며 강적인 발언이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정부의 실정을 시인하여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는 그 후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측 요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 행보로 쿠데타를 지지했다. 야전 부대를 총괄하는 이한림 제1군단 사령관에게 친서를 보내 병력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대통령은 쿠데타군이 자신을 옹립할 것이라 믿었던 게 분명하다. 주모자 박정희 소장이 윤 대통령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각하를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말을 믿었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그렸을 것이다. 헌법을 온몸으로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인정해주고 5.16 이후 10개월 동안이나 대통령직에 머물렀다. 이는 쿠데타 세력에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한 셈이다. 대통령은 쿠데타를 인정하고 총리는 사라졌으니 미국으로서도 어찌해볼 방도가 없었다. 도리 없이 2, 3일이 지나가 버렸다.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긴박한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 버렸다.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에게는 따져볼 일이 또 있다. 장 총장은 장면 총리가 특별히 총회에서 현직에 있는 최경록 참모총장을 해임시키고 임명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유당 시절 이기붕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각의 많은 사람들이 참모총장 교체를 반대했다. 장 총리는 내가 지켜보는 자리에서도 장 총장에게 여러 차례 물었다. 시중에 떠도는 쿠데타설이 신빙성이 있는가? 그 중심에 박정희 소장이 있다는데 맞는가? 그때마다 장 총장은 답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박정희 소장 쿠데타설은 음모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가담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면 총리에게 안심하라며 자기가 구문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장담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장 총장은 실제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도 즉각 이를 진압하지 않고 박정희 소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벌어주었다. 쿠데타를 도운 것이다. 최경록 육군 참모총장을 경질하지 않았다면 쿠데타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후일 나는 지인들에게 이런 농담을 건넸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쿠데타가 성공한 것을 보면 박정희 씨가 대운을 타고난 것 같다. 집안 텐마루 밑을 곡괭이로 파니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온 격이다. 이기붕으로부터 장면으로 변절한 장도영은 쿠데타를 방조했고 후에는 지원했다. 1년의 행보로 볼 때 그는 양다리를 걸쳤던 게 분명하다. 한쪽 다리는 쿠데타 세력에 다른 다리는 민주당 정부에 얹어놓고 있었다. 소신 없이 사욕을 좇아 후배들에게 영달을 구걸했던 장도영은 결국 그 끝이 비루했다. 장도영은 한때 군사정권의 최고 지도자로 추대되었다가 결국 반 혁명이라는 낙인이 찍혀 체포되었다. 그리고 구외로 추방당했다. 배신의 결말이었다. 박정희 쿠데타 세력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림을 받은 것이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사흘째인 5월 18일 장면 총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후 12시 30분 마지막 강요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계엄령을 추인했다. 강요회의가 열리고 있던 그날 오후 육군사관학교 소속 생도가 서울대로를 행진했다. 그 뒤를 혁명군 완장을 둔 부대가 뒤따랐다. 이렇게 제2공화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